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신문화 초기의 연애와 결혼편을 보내드립니다. 을 씹어야 밝은 달은 대동강변의 빛이었다. 금시된 실물결은 비단수노이 몽롱한 달빛이 보라판까지 은색으로 비칠 때에 이수일과 심순애는 힘없는 걸음을 무겁게 옮겨오며 순애, 병은 좀 어때? 청양하려 온다는 것은 저 김중배란 놈과 만나려고 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 말씀은 정말이지 너무나 억울해요. 우리가 태양으로 온 것을 그이가 아시고 뒤를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따라왔단 말이오? 응? 그것 봐. 대답할 말이 없지? 그야 수일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수일씨한테 낫지 못할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나도 믿고 싶다. 믿고 있느니 만침 너를 꾸짖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화도 나는 거야. 그러니 네 결심을 명백히 나에게 가르쳐다오. 네, 그럼 내 말할게 노하지 말아요. 만일 내가 저 김씨에게로 간다면 수일씨, 당신은 어떻게 하실 테예요? 무엇이 어째니나? 순애야, 너는 그러면 기어코 나를 버리고서 갈 작정이냐? 이 오장이 썩은 년 간부. 수일씨. 순애야, 우리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원할 뿐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원할 뿐이다. 3월 15야, 순애야, 오늘이란 이 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내년 이달 이 밤, 이 수일이는 어느 곳에서 저 달을 보게 됐는지, 내후년의 이달 이 밤, 10년 후에 이달 이 밤, 아니 나는 일생을 두고 이달 이 밤을 잊을 줄 아느냐? 언제든지 이달 이 밤, 저 밝은 달은 이 수일이의 피눈물로 반드시 흐려 보일 테이다. 만일에 저 밝은 달이 흐리거든 이 수일이는 어느 곳에선가 오늘 밤과 같이 너를 원망하고 울고 있다는 것이나 알아다고. 수일씨, 왜 그런 슬픈 말씀을 하세요, 내 수일씨? 이 놔라 이 비겁한 간부. 수일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 가지 여쭐 말씀이 있으니 잠깐만. 일단 할 말이 무엇이란 말이야. 더 들을 말도 없다. 그때나 이 더러운 놈이. 수일씨, 저를 때려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나 꼭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으니 여관으로 가주세요. 무엇이 어째 여관까지? 일단 나를 좀 더 조롱을 하고 싶으냐? 이 음부야. 놔라 이년아 이 간부. 나는 아무렇게 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니 수일씨, 마지막으로 제발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일단이나 이 비겁받는 간부. 가라. 수일씨, 수일씨. 마치 자화자찬 같아서 좀은 쑥스러운 점도 없지 않지만 방금 우리가 들어보았던 이 소리, 장한몽이야말로 무척이나 귀중한 소리 자료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시인이자 전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조지훈 씨는 그의 저서 한국 문화사 서설에서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좀 전에 이 장한몽의 노래를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한몽이야말로 이 나라 신파극의 대명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새로운 형식의 신파극인 장한몽이 공연돼서 연극은 참 재미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시작했던 때가 1913년이니 지금으로부터 언 8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유일단 자선 공연, 중부 사동 연흥샤에서 목하 흥행하는 개성 유일단 일행에 전한 장한몽을 다만 소설로 보는 것보다 실제를 연극으로 행하여 일반 장한몽을 사랑하는 신사 부인에게 관람케 하고자
오늘 8일 밤부터 3일간 매야 흥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기묘한 효설의 재료와 능한 배우의 기회가 서로 응하여 실로 조선 신연극계에 처음 보난 잠이 있는 연극이요 또한 조산부 양성소의 경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더라. 매일신보 1913년 8월 8일. 익히 알려진 대로 일본 유학파 연극인 이기세는 개성에다 개성극장을 짓고 유일단이란 신파극단을 조직, 불여귀, 자기의 죄, 장한몽, 비파성, 혈애루 등을 줄기차게 공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품 장한몽은 순수 창작물이 아니라 일본의 대중소설가 미기 홍엽의 금색 야차를 조일제란 사람이 그 당시 조선 사회 실정에 알맞게 적당히 각색한 일종의 번안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파극 장한몽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빅히트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가히 신파극의 명작으로 불리워질 수 있을 만큼 장한몽은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공연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장한몽이 적어도 흥행면에서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시간에 그 요인을 장황하게 그리고 학문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그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상에 비추어 보면 장한몽은 이른바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간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서울과 원산 간의 철도가 개통되던 때, 전염병 천연두 환자를 어쩌지 못해 그들을 격리 수용하고자 순화원을 준공하던 때, 그리고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세검정으로 소풍을 가면서는 하나같이 우산으로 얼굴을 감춰야 할 때에 신파극 장한몽에서는 직접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무대 위에서 실현하고 있었으니 관객들은 가슴 저 밑바닥에 잠재해 있는 황홀한 사랑의 꿈을 연극을 통해서나마 대리 체험하고자 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이나 죽음 문제와 아울러 모든 작품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그 당시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연애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 속에 갇힌 낱말이었습니다. 철저한 유교적 전통 인습에서는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을 불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금기시했던 것입니다. 병천아. 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네 나이 몇이던고? 네. 다가오는 설을 지나면 15이 됩니다, 아버지. 해서 말인데 이번 설을 세고는 니놈 장가를 들어야 한다. 장가를요? 고연놈. 이놈아, 나이 15이 되도록 혼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냐? 모름지기 사대부 장손으로 태어났으면 하루빨리 대를 잇도록 손을 생산해야 하는 법. 왜 그렇게 꾸물거리기만 하느냐? 이럴 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 애위 말에 냉큼 대답할 줄도 모르겠단 말이냐? 이런 고연놈 같으니라고. 알겠습니다. 이미 양가끼리는 정원이 돼 있느니라.
그리 알고 각별히 몸가짐에 조심하거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이렇듯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랑 신부는 첫날 밤 이전에 얼굴도 볼 수 없었던 경우가 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간혹 맞선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기 일쑤였습니다. 가령 맞선을 본 신랑감이 예비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정혼을 뒤집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아, 네 놈은 얼굴 보고 혼인을 하는 줄 아느냐? 이놈아, 자고로 혼인이란 가문과 가문의 가약인 게야. 우리 집 가문과 그 집 가문이 어지간히 맞으면 그만인 게지. 무슨 군소리냐 군소리가? 이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개화기, 신문화 유입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기독교. 그런데 전 연세대학교의 박대선 총장도 나의 신앙 회고록에다 이런 서술을 남겨놓았으니 3.1 만세 사건을 전후해서까지 소위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불문율은 금과 옥조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 만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남자들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우리 동네에 일본 군인들이 무장하고 총끝에 총검을 꽂고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하고 책을 몰수해 가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보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고, 교회당으로 들어가더니 천장에 달려있던 남포등을 총검으로 깨어서 떨어뜨리고 천장에 장식용으로 쳐놓았던 만국기를 모조리 다 찢어버리던 광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의 예배당은 남반, 여반 사이에 커튼이 쳐 있어서 남반에서 여반을, 여반에서 남반을 서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남녀가 어디든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신문화 개화기의 선구자들은 거의가 자유연애 사상 신봉자들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광수를 중심으로 한 문인들과 많은 연극 영화인들은 전통 인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자유연애를 주장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발표되고 있었던 많은 작품들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극의 개척자 윤백남이 1921년에 발표했던 희곡 운명 일부를 인용 재연해 봄으로써 당시의 사회생활상의 거울로 삼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봄 일이었시다. 아버지께서 교당에서 돌아오시더니 웬 남자의 사진 한 장을 내보이시고 미국으로 가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전도사라는 직업 관계상 서양인과 교섭이 많으시고 서양 것이라면 덮어놓고 숭배하시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양에, 더욱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훌륭한 인격과 지식과 부가 있는 줄로만 오신하셨습니다. 혹시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서양을 동경하는 허영이 나의 양심을 적지않이 가리웠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래도 그것은 결코 나의 마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벅반대를 냈습니다만 급기야에 아버지께서는 여비를 청하신다, 여권을 내신다 해서 나를 잡아 끌듯 배 타고 떠나는 것까지 보시고야 가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에 이곳에 돌아와 보니까 훌륭한 성공자이라는 남편은 구두를 고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심중의 고통을 미뤄 생각해 주십시오. 구두 고치는 생활.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
술만 먹으면 말 못할 구박이 자심합니다. 낮은 결혼의 폐해 올시다. 또 하나는 썩어진 유교의 독주비 올시다. 부권의 남용이 올시다. 전에는 우리 사회는 널빠진 등걸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메리 씨는 이 하와이에 오신 뒤에 그 결혼을 거절치 아니하셨던가요? 일종의 사기 결혼이 아니오이까? 어디 그런 결혼이 있었나요? 배에서 내리자 남편 델리가 찾아 나와서 곧 그 길로 교당에서 결혼의 소명을 해바렸는 거리요. 수옥 씨, 저는 영원히 이 그릇된 결혼의 희생이 되어서 일생을 마쳐야만 오를까요? 네, 수옥 씨. 다시 말해서 1920년대의 근대적 자각은 수많은 저항의식의 바탕 위에서 그 생명력을 꽃피우고자 들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사상, 특히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오던 봉건적 유교 사상에 대한 비판, 자유연애와 정조관념에 대한 새로운 윤리들과 일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남녀평등 사상도 비로소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영보의 희곡 시인의 가정에서는 남녀평등 사상의 주장을 엿볼 수가 있겠기에 그 일부를 인용 재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현실적 방면이라는 밥이나 짓고 물이나 길레때 부리려고 혼인하였던가요? 그것은 시속 교육받은 여자에 항용하는 말이나 내가 부려먹자고 철을 삼았는지 아닌지는 춘자 씨도 아는 것 아닙니까? 남자는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밖에서 이 일을 하며, 여자는 집안 일을 잘 처리해야 그 남편이 집안 일까지 고려치 않으면 안 될 근심이 없도록 할 필요가 크게 있겠지요. 고등교육을 받은 춘자 씨가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위하여 밥을 짓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치욕이 될까요? 결코 치욕은 아니올시다. 마치 수신강이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는 제 마음껏 짓거리게 버려두지요. 허영의 눈이 어두워서 남의 후실에 몸을 파는 인물이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까닭이 있겠소. 그러나 세상은 참 이상한 것이야. 동록 냄새와 화족이라는 허명에 몸을 질게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나와 같은 빈궁한 시인의 처가 되는 고결한 춘자씨도 있는 것이야.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고기를 사러 가고, 사나이는 철을 위하여 불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중에 만족함을 얻고 쾌유함을 얻는다 하면 이 위에 더하는 행복이 인간 생활에 또 있겠습니까? 나도 오늘부터 어멈투지 않고 나 혼자 밥도 짓고 물도 깃겠습니다. 아니, 춘자씨만 그 심정일 것 같으면 다시 어멈을 두는 것이 좋지요. 바로 이런 시절에 사람들은 실로 충격적인 연애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괴한 일이로다. 기막히는 일이로다. 무슨 소식이 신문에 났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거 버릇없이. 아따, 그런 말 마시오. 여자 우습게 보다가는 남자 팔자도 망쳐들기 십상의 세상이랍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회개한 소린고? 글쎄, 명월관의 기생 강명화가 저 영남 지방의 최고 갑부의 아들이자 동경 유학생인 장병천이란 사람을 잡아먹었답니다. 이거 야단 났구만. 아니, 여자의 귓구멍이 이렇게 넓어져서야 원. 나는 이 신문을 보고 이제서 겨우 알았는데 말이. 예? 신문에
그 요상스러운 소식이 실렸단 말씀이요? 때는 1923년 어느 때 서울 시민들은 하나같이 명월관 기생 강명화 사건 얘기에 넋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영화 흥행의 제1인자 하야카와가 잽싸게 그 사건을 영화화해서 비련의 곡이란 작품을 내놓아 성공합니다. 영화 비련의 곡의 줄거리를 간추려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당대의 미녀요 명기인 서울 명월관의 기생 강명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는 일본인 녀석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당신이 바로 강명화로구만. 잘 만났어. 어차피 당신은 동가식 서가숙하는 여인이겠다. 이러지 마세요. 절 만나고 싶으면 명월관으로 오십시오. 명월관에 가서 기생 만날 줄을 내가 모를까 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학생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보시오. 점잖지 못하게 왜 이러십니까? 그것도 노상에서. 아니 뭐야? 야, 넌 뭐야? 그날 밤이 운명의 밤이었으니 그 대학생이야말로 영남의 갑부 아들이자 동경 유학생이었던 장병천이 아니겠는가. 절 따라와 주세요. 제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이윽고 두 사람의 인연은 극적인 사랑으로 변하고 그 사랑의 정념은 나날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남자는 부잣집의 외아들이고 여자는 화륙의 기생. 두 연인을 갈라놓는 신분의 벽은 너무나 두텁고 차가운 벽이자 강이었으니 우리 이제 다시 만나지 말아요. 네.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걸. 단 한시라도 널 만나지 못하면 난 금방이라도 미치고 말 것 같은데 어떻게? 어쩌면 좋아요. 그래.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아. 과연 맺지 못할 사랑이 갈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 내일은 온양온천으로 가요. 네. 가다 말다. 명화가 원하는 데라면 어디라도, 이 세상 어디라도 가다 말다. 드디어 강명화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온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온천에서 뜨겁게 마지막 밤을 보낸 강명화는 서방님의 장래 행복을 빈다는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막을 내려버립니다. 훗날의 유행가 홍도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잠시 기생들의 비애를 반추해 봄이 어떨런지요. 하루아침 거미줄에 얽힌 홍도는 참사랑의 벌을 받는 화루의 나비. 차라리 내 청춘을 저버릴 망정 오빠의 진정만은
여기 또 한 사람의 여인 성악가 윤심덕. 기생 강명화가 신분의 벽과 사회 관습의 벽에 부닥쳐 스스로 파멸해가던 1923년 그해 6월 30일에 윤심덕은 YMCA 강당에서 한기주와 함께 성악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앞서가던 신여성이요 장래가 촉망되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이었습니다. 동아일보에 소개됐던 바 있는 윤심덕의 프로필. 윤심덕 양은 본래 평양 생장으로 평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평양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마친 후 다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강원도 어느 곳 보통학교의 교원으로 봉직하다가 그 후 총독부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음악학교를 수업한 후 1년 동안 더 성악에 관한 연구를 하여 가지고 귀국하여 자기 집안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온 것인데 윤양은 그 당시 악단의 명성으로 조선의 악기를 풍미하다가 일시 세상의 연문을 편한 후로는 악단의 자취를 감추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윤심덕 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름 아닌 극작가 김우진이죠. 단국대학교 유민영 교수는 그의 저서 우리 시대 연극 운동사에서 김우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김우진은 1887년 9월에 전라도 장성 관아에서 김성규 군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때는 동학혁명의 소용돌이가 한반도를 뒤흔들고 그 좌절의 여진이 전국을 뒤덮고 있던 때였다. 7살 때 생모를 잃고 이취 삼납의 복잡한 가정 속에서 김우진은 고독한 소년 시대를 보냈다. 그를 유달리 사랑한 부친은 진보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으나 매우 엄격한 유가적 법도대로 김우진을 교육시켰다. 목포 공립심상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우진은 대지주의 장남의 상속자로서 농림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친의 엄명에 따라 1915년 일본 구마모도 농림학교로 유학 가게 되었다. 첫날 밤 이 같은 등불 아무리 있을지나 이내 마음의 눈 밤같이 어둡다. 명석했던 김우진은 17살에 단편 소설을 썼고 여러 편의 시도 습작할 만큼 문학도의 꿈이 열렬했는데 그 역시 자기 뜻과는 달리 엄한 부친의 명에 따라 유가 집안의 정숙한 교수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종전의 자작시에서도 읽을 수 있듯 조언은 그에게 무거운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우진 씨. 그럼 궁금증을 푸셔야죠. 오진 씨는 목포에서 이름난 백만장자 마다드님이신데 왜 어려운 작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이윤심덕 씨가 그런 질문을 해오시더니 오히려 뜻밖인데요. 됐어요. 되다니요? 인간의 행복은 내 가슴 속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 몸이 비록 황금 대궐 속에 있다 해도 그것을 이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픈 대상이 아닐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글쎄요. 역시 오진 씨는 나 같은 여자에게도 별 관심이 없나 보군요. 윤심덕과 김우진의 만남은 19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동경유학생 30여 명이 극단을 구성 40일간 조선 각지를 순회 공연하던 때 김우진은 홍혜성, 조명희 등과 함께 그 동우의 순회 극단의 주축 멤버였고 윤심덕은 소프라노 가수로 객원 출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YMCA 강당에서 윤심덕이 성악회를 열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우회 순회극단 시절에는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윤심덕, 보다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미모와 미성에다가 세련된 지성의 소유자에 고루한 관습을 거부한 자유혼의 예술가였던 그녀이기에 많은 스캔들도 뒤따르고 있었던 여인. 아니, 너무나 행동적인 데다가 시대를 너무 앞선 그녀의 지성을 당시 사회는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헤어지세. 그 여인 모르나니. 큰 바람인 양 우리 모두 바다로 가세. 휘날리는 모래와 거품이 있는 바다로. 우리 여기 있어 무엇하리. 인간 만사 그러하듯 백사가 허사인. 이 세상 눈물인 양 메워라. 어이 세상 일 이러한지 가르친들 무엇하리. 그 여인 알고저 하지 않거늘. 술에 취해서 스윈버넷이 이별을 곧잘 읊조렸던 김우진. 그는 고뇌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유민영 교수의 서술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김우진은 목포집에 묻혀서 엄친의 감시 속에 재산관리와 창작에 전념케 되었다. 시를 쓰는 연극 운동가가 되고 싶었던 그에게 있어서 재산관리는 무의미한 것이었고, 따라서 낮에는 재산관리회사 사장을 보고 밤새껏 서재에 묻혀 시, 평론, 희곡을 썼다. 감옥과 같은 목포의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이따금 엄친의 눈을 피해 찾아오는 윤심덕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편 윤심덕의 모험과 좌절을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 한 토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편지를 올리게 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 여배우가 되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보시고서야 가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누추한 것이오나 한번 저의 집까지 왕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26년 2월에 윤심덕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극단 토월회에 우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상에 나타난 내용보다는 그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심덕은 훌륭한 여배우가 돼서 연극인 김우진의 사랑을 차지해보려는 욕망에 몸을 불태운 나머지 이런 편지를 우송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배우 부족으로 쩔쩔매던 토월회. 극단 대표 박승희와 김을하는 윤심덕의 편지를 받기 바쁘게 지금의 신문로 이가로 그녀를 찾아갑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네,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이에요. 우리는 이 주소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왔습니다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저 윤심덕이에요. 예? 윤심덕 씨가 연극 배우를? 왜요? 전 안 되겠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훗날 김을한 씨가 남긴 회고담을 통해서
그때의 사정을 알아봅니다. 극단에 대표적 여배우가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인텔리오, 더구나 악단의 여왕으로 이름 높은 윤양이 가입한다면 그야말로 빅뉴스가 될 것이기에 우리들은 선뜻 그것을 수락하였다. 며칠 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는 근래에 없는 빅뉴스라 하여 악단의 여왕 토월회 여우로 전향이라고 사진과 함께 다채로운 기사가 실렸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사회에는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생긴 듯 각 방면에 비상한 충동을 주었으며 도처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윤심덕이 첫 무대에 오르는 날 장안은 온통 떠들썩했다. 그러나 그녀의 딱딱한 연기와 서툰 화술은 관중을 여지없이 실망시켜 놓고 말았다. 한국 여성치고는 지나치게 키가 큰 편인 윤양은 우선 무대 분위기와 융합이 잘 안 되었다. 울지 말아요, 윤심덕 씨. 처음 무대라서 그럴 겁니다. 차차 나아질 거예요. 박 선생님, 전 틀렸죠. 솔직히 말하자면 전 연극에 소질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물론 윤심덕은 절망감에 휩싸여 들었습니다. 그때 일동레코드 서울지사장이었던 연극인 이기세가 그녀를 설득 일본으로 노래 취입을 가게 만듭니다. 그해 1926년 초여름에 불면증으로 코피를 쏟으면서 술로 마음을 진정시키던 김우진은 결국 가출을 해서 일본 동경에 있는 연극인 홍혜성의 자취방에 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 쫓아내지 않을 거죠? 네, 무슨 소리야? 갈 데가 없었어요. 당신 품이 아니고서는. 무작정 달려온 거야? 노래 취입 때문이지만. 난 독일이나 영국으로 유학할 결심이야. 그럴 테죠. 저에게서 도망칠 궁리만 했을 테죠. 네, 가세요. 가시라고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윤심덕은 레코드 취입을 마치고 귀국선 덕수환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우진도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예요? 제가 지은 시예요. 당신이? 그럼 제목은? 죽음의 찬미예요. 죽음의 찬미. 죽음의 찬미. 아니 그럼 당신도? 아니 그럼 당신도?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26년 8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극작가와 음악가가 한떨기 꽃이 돼야 세상 시비 던져두고 끝없는 물나라. 지난 3일 오후 11시에 하관을 떠나 부산으로 향한 관부 연락선 덕수환이 4일 오전 4시경에 대마도 옆을 지날 즈음에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으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는데 즉시 배를 멈추고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그 종적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 선객 명부에는 남자는 전남 목포구 북교동 김순환 30세, 여자는 경성부 서대문정 이정목 174번지 윤수선 30세라 하였으니 그것은 본명이 아니요 남자는 김우진이요 여자는 윤심덕이었으며 유류품으로는 윤심덕의 돈지갑에 현금 140원과 장식품이 있었고
김우진의 것으로는 현금 20원과 금시계가 들어있었는데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더라. 만약 요즘과 같은 자유민주 체제하의 시대에 김우진과 윤심덕 같은 남녀가 태어났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정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가정을 해보면서 윤심덕이 최후로 남겼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신문화 초기의 연애와 결혼. 지금까지 출연 강구한, 최덕희, 김수중, 문선희, 문관일, 서광재, 김일, 임난, 김정혜, 박미선,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이경신,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임영웅이었습니다.